카페 사장님이 친히 모였는데 저는 학원 강사 자리가 생기길 기다리면서 잠깐 틈날 때 이모 가게 일을 돕고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시간도 때울 겸 용돈이나 벌 겸 하는 일이라서 일을 좀 건성건성했습니다. 사실 가게엔 이모도 거의 오질 않았고요. 왜냐면 이모는 비슷한 카페를 3개 정도 마당발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거의 모든 걸 저한테 맡기고 다른 가게에만 신경을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가게에 모범생 스타일의 남자가 와서 노트북을 하고 있는데 정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그냥 어린 시절 본 로맨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인데 잘생긴 주인공이 아니라 모범생인데 말도 잘하고 반장이면서 약간 나쁜 남자 스타일 있잖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20대 철없던 시절의 로맨스였지만 그땐 그런 남자에게 끌렸고 매일 와서 커피 한 잔 마시며 노트북으로 뭔가 공부하는 단골 손님에게 푹 빠져서 제가 먼저 다가갔죠. 알고 보니 저랑 동갑내기였고 공무원 준비 중인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남들은 학원에서 1분 1초를 쪼개가며 공부하는데 카페에서 노트북 펴놓고 공부할 정도라 그 남자는 이미 공부를 포기한 상태더라고요. 그런데 그땐 무슨 콩깍지였는지 그 남자의 그런 모습에 반해서 제가 먼저 데이트 신청을 하고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돈 없는 취업준비생 남자와 졸업하고 몇 군데 학원에서 일한 경력으로 강사 자리 알아보려는 여자가 만났으니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데이트는 거의 이모네 카페에서 하고 이것저것 쿠폰에 이벤트 행사 따라다니며 할인 영화 보고 서비스 식사로 저녁을 때우며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그땐 그게 낭만인 줄 알았죠. 이렇게 절약하고 아끼면서 데이트하면 나중에 엄청 큰 복이라도 생길 줄 알았어요. 다행히 저는 학원에 자리가 생겨 초등학생 학원 강사가 됐고 남자친구는 예상대로 떨어져서 공무원 시험은 관두고 아는 형님네 소개로 물류회사에서 배송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예전보다 만나는 시간이 적어지니까 한 번 만나면 좀 제대로 즐기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만날 때마다 남자친구는 돈이 없다고 했어요. 틀림없이 월급 받는 사람인데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할까? 나를 돈줄로 생각하는 걸까? 의심이 들 정도였죠. 그래서 대놓고 물어봤습니다. 너, 나 지금 완전 돈줄로 보니? 내가 네 물주야? 나도 어렵게 돈 벌고 생활비 아껴가며 데이트 비용 대고 있어. 너도 벌잖아. 근데 왜 데이트할 때 한 푼도 안 쓰는데? 제가 좀 세게 나가니까 남자친구는 우물쭈물하더니 미안, 내가 버는 돈은 생활비로 써야 해. 라고 하는 거 있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죠. 너는 니네 집에서 사는데 무슨 생활비를 내? 사실은 우리 집에서 나만 돈을 벌거든. 순간 머리가 띵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사업하시고 어머님은 무슨 네일샵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부자는 아니어도 쪼들리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남자친구만 돈을 번다는 소리에 약간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남자친구가 한숨을 푹 쉬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사업하신다는 건 거짓말이었고 휴대폰 가게를 운영하시다가 이미 관두시고 집에서 쉬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 역시 네일샵을 하시다가 월세가 밀려서 이미 나왔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집에서 돈 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남자친구의 여동생이 있긴 한데 그땐 고등학생이었으니까 한마디로 돈 벌어오는 사람은 남편 혼자뿐이었죠. 물론 제가 이렇게만 얘기하면 남자친구 집안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때 예비 시아버지는 막노동판을 전전하며 어떻게든 가장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계셨고 예비 시어머니 역시
남의 미용실에 들어가서 허드렛 일을 하며 생활비를 보태려고 노력하셨습니다. 다만 그 돈이 너무 미비하고 일정하지 않다 보니 고정적으로 버는 사람이 남자친구밖에 없던 거죠.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남자친구가 대견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했어요. 말 그대로 모성애가 충만해져서 더 콩깍지가 씌었던 것 같네요. 남자친구에게 제가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먹여 살릴 테니까. 큰 소리 뻥뻥 치고 저는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학원 일이 끝나면 이모 소개로 24시간 패스트푸드점에 들어가서 새벽 알바를 했고요. 정말 잠을 하루에 4시간 정도밖에 못 잘 정도로 열심히 살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시골에서 어머니가 올라오셔서 왜 이렇게 말랐냐며 속상해서 펑펑 우셨어요. 저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렇다고 사실대로 말할 순 없어서 그냥 다이어트 중이라고 둘러댈 정도였죠. 어쨌든 열심히 돈을 벌면 좋은 세상이 올 거라는 그 믿음 하나로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참는 자에게 복이 있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것처럼 다행히 시아버지도 친구분과 동업을 해서 노래방을 차리셨습니다. 말이 동업이지 그냥 노래방 바지 사장처럼 가게 업무 봐주시는 건데요. 그래도 월급이 나오는 일이니까 좀 다행이었죠. 그게 좀 마음의 여유로 다가왔는지 남자친구가 어느 날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 우리 집에 인사 오지 않을래? 우리 만난 지도 2년 가까이 됐는데 이제 슬슬 인사도 나눠야지. 이러는 거예요. 저도 어차피 때가 됐다 싶어서 남자친구 집에 찾아갔죠. 그러던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60대 중장년으로 보였고 어머니는 30대 중후반으로 보였어요. 거의 무슨 20살 넘게 차이가 나 보이는 거예요. 제가 남자친구에게 얘기 듣기론 두 분 나이가 5살 차이라고 들었는데 너무 첫인상이 놀라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남자친구도 눈치를 챘는지 나중에 설명해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집에서 딱 30분 있어 보니까 그 원인을 알겠더라고요. 일단 어른들에게 쓸 표현은 아니지만 시어머니는 정말 철이 없어 보였어요. 그때가 벌써 10년 전인데 시어머니의 실제 연세가 40대 초중반이셨거든요. 근데 30대 중반 외모에 옷차림도 그렇게 입으셨더라고요. 한 10살은 어려 보이는 느낌이었죠. 제가 20대 중반이었는데 그냥 약간 나이 많은 언니 보는 기분? 그래서인지 말투도 어리고 신조어에 유행어를 마구 섞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반대로 예비 시아버지는 삶에 찌들어서 말투부터도 고단하고 어렵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딱 봐도 느낌이 오더라고요. 두 분 나이 차이는 거의 없는데 시아버지는 몸고생,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하셔서 외모가 폭삭 늙으신 거죠. 반대로 시어머니는 업무적인 특성도 그렇지만 원래 타고난 동안에 약간 철없이 생각하고 꾸준히 관리를 하다 보니 너무 젊어 보이셨습니다. 그냥 보면 시어머니가 동안이라 부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아버지가 너무 늙어 보이니까 오히려 뭔가 기괴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저만 보면 엄청 친한 척을 하시는 겁니다. 남들은 시어머니가 어렵고 힘들어서 오랜 시간 같이 해도 대면대면 한다는데 저는 첫날부터 시어머니랑 거의 언니 동생 같은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정말 저에게 엄청 친한 언니처럼 대해주시는데 그게 오히려 낯설더라고요. 사실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가는데 얼마나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겠습니까? 근데 시어머니가 친한 언니처럼 잘해주니 정말 이상했죠. 인사를 드리고 와서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할아버지 같은데 시어머니는 무슨 30대 같아 보인다니까?
엄청 젊어 보여. 무슨 아빠하고 딸인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가 외모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격도 엄청 젊다? 거의 큰언니 같다니까? 그 말에 엄마는 엄청 걱정 어린 표정으로 한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가 당장엔 좋아 보일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피곤해질 수도 있으니까 행동 거지를 잘해야 한다고요. 그때만 해도 코웃음을 쳤죠. 솔직히 고부 갈등이라는 게 시시콜콜 예의범절 따져가면서 며느리 잡아먹으려는 꽉 막힌 시어머니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살다 보니 엄마 말이 정말 맞더라고요. 어쨌든 남자친구와 저는 없는 살림에 사랑 하나 믿고 결혼을 했고 꾸준히 자기 분야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 학원을 관두고 이모네 카페에서 알바를 좀 하다가 이모가 사업을 접고 이민을 가는 바람에 그냥 육아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전업주부가 되었죠. 그 이후로 남편하고 싸우기도 많이 싸웠어요. 성격 차이로 갈등도 많이 했지만 조금씩 양보하는 법도 배우고 아이를 낳고 나니까 점차 싸우는 일도 줄어들더라고요. 하지만 그 사이에 집안엔 큰 사고가 하나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노래방 끝나고 오시던 길에 뺑소니 차에 치여서 사망하셨어요. 나중에 범인을 잡긴 했지만 무면허에 전과까지 있는 사람이라서 아예 합의금이고 뭐고 간에 깜빵으로 가버렸고 시아버지 제사를 지내느라 분주하게 보내고 보니 보험금이 나오긴 했는데 액수를 보고 오열하고 말았네요. 그동안 대출을 얼마나 받으셨길래 보험금으로 손에 들어오는 액수가 너무 터무니없이 적은 겁니다. 그만큼 시아버지는 집안이 쓰러지지 않게 버팀목이 되어주시려고 노력을 하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걸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좀 철없어 보이셨어요.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몰래 수군대는데 남편이 죽었는데 마누라 복정이 저기 뭐냐? 귀걸이는 왜 했어? 제정신이야? 물론 시어머니의 성향을 잘 아는 저는 이해를 했지만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럴만도 했죠. 시어머니는 365일 중 단 하루도 화장을 안 하는 날이 없을 정도로 늘 꾸미는 걸 좋아하셨거든요. 하지만 자리가 자리인 만큼 제가 시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어머니, 장례식장이고 가족이시니까 그런 화려한 귀걸이보단 아예 안 하시는 게 나을 듯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깜빡했다며 오히려 고마워하시는 겁니다. 시어머니가 아기가 있거나 일부러 그런 분이 아니셨거든요. 그냥 약간 노는 걸 좋아하고 젊게 꾸미는 걸 좋아하고 약간 맹한 매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게 눈치 없이 계속 된다는 게 문제였던 거죠. 솔직히 결혼하고 시댁에서 시집살이를 하면서 동네에서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시어머니의 욕이었습니다. 물론 시어머니의 시원시원하고 구김없는 성격을 좋아하는 분들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복장이나 성격이 너무 철이 없다며 수군대는 사람들도 많았거든요. 솔직히 며느리로서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올 때마다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냥 젊게 보이고 싶고 소녀 같은 마음일 뿐인데 사람들이 너무 오해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시어머니는 네일 아트를 하시니까 미용 관련 쪽에 민감할 수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주고 무조건 시어머니의 행동이나 복장만 보고 수군댔어요. 그래서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이야기를 했죠. 어머니, 혹시 동네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다들 어머니가 너무 나이에 맞지 않게 옷을 입고 행동도 좀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속상해요. 어머니가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제 딴엔 정말 걱정되고 안쓰러운 마음에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남들 눈치 보고 어떻게 사니? 난 내 멋대로 살 거야. 그런 사람들 이야기 다 듣고 살다간 못 즐겨. 솔직히 시어머니 인생이니 제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순 없잖아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무슨 불법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저 역시 시어머니 편이었죠. 남편 역시 몇 번 이야기하다가 포기했는지 아예 시어머니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며 놔두더라고요. 가끔 시누이가 놀러와선 시어머니 복장에 대해 한두 마디 하는 건 외엔 그 누구도 시어머니를 터치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유분방함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걸 가족들은 모두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냥 복장이나 행동이 또래에 비해서 톡톡 튀니까 사람들이 욕하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시어머니가 소위 말하는 나이트 죽순이 나이트 부킹녀로 불리더라고요. 혼자 된 50대 시어머니가 나이트에 가든 클럽에 가든 무슨 상관이냐고 말씀하시면 할 말은 없지만 얼마나 그런 곳을 들락거렸으면 별명이 나이트 부킹녀겠어요. 그 소문을 우연히 미용실에서 듣고 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얘기하는 아줌마를 붙잡고 아줌마가 보셨어요? 보셨냐고요? 하고 따졌죠. 아주머니는 제가 며느리라는 걸 뒤늦게 알고 괜히 입방정을 떨어서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셨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여기저기 좀 문란하게 행동하는 건 사실이라며 되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좀 부끄럽더군요. 이건 개인의 개성을 넘어서 사람들이 안 좋게 볼 수 있는 먹잇감을 던져준 꼴이 된 거잖아요. 게다가 소문을 들어보니 시어머니랑 부킹한 동네 아저씨도 몇 명 있다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소문을 이야기했죠. 그 얘기를 들은 남편은 진짜 노발대발하며 시어머니에게 따졌습니다. 엄마, 동네 창피하게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나이트에 얼마나 가셨길래 이런 소문이 동네에 돕니까? 그러자 시어머니는 정색을 하며 너 내가 밤에 나이트 가는 거 봤어? 내가 밤에 나가는 거 봤냐고? 하며 갑자기 역정을 내시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시어머니는 밤에 나가신 적이 없거든요. 도대체 그럼 이런 소문이 왜 난 것 같냐고 물었더니 시어머니는 내가 그 이유를 어떻게 아니? 이제 남편 없다고 아줌매들이 나 하나 두고 반찬거리로 씹어대는 것 같은데 어림없는 소리. 지네 남편들이나 간수 잘하라고 그래. 그리고 너네도 어디서 이상한 소문 듣고 오지 마라. 시어머니가 강하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일단 가족 말을 믿는 게 당연하니까 저도 시어머니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고향집에 일이 생겨서 시골집에 내려갔어요. 그때 우리 애가 4살이었으니까 한창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할 때였습니다. 시골집에서 저는 일을 보고 있고 엄마가 아이랑 놀아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깜짝 놀란 표정으로 얘, 너는 집에서 남편한테 아직도 자기야라고 하니? 4살밖에 안 된 애가 왜 자기야 보고 싶어 이런 말을 하니?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내기라서 자기야, 여보 라는 말 대신 그냥 이름을 자주 불렀거든요. 아이 낳고 나선 아이 아빠라고 불렀고요. 자기야라는 표현은 제 성격상 잘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자기야라는 말을 아이가 하는 걸 보곤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애들은 부모가 말하는 걸 보고 자란다는데 도대체 어디서 이런 말을 배웠을까? 궁금해서 아이에게 물어봤더니 글쎄 시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멍하더군요. 우리 몰래 만나는 남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왜 하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통화를 해서 4살 배기 아이가 따라하게 만들었을까? 약간은 화도 좀 났습니다. 그래도 무슨 욕설이나 비속어는 아니니까
그냥 모른 척 넘어가려고 했죠. 그러고 시댁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가 누구랑 통화를 하나 저도 모르게 관심 있게 귀를 쫑긋 세우게 됐어요. 솔직히 별다른 통화도 잘 안 하시더군요. 그러다가 며칠 후에 시어머니가 깜짝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네일 아트샵이 조금 잘 돼서 2호점을 열고 싶다고 하시는 겁니다. 물론 좋아할 일이지만 솔직히 잘 되는 것 같지도 않은데 2호점을 연다는 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2호점 열면 좋죠. 근데 얼마나 모으셨길래 2호점을 여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정말 자신 있게 돈 걱정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되고 돈 걱정도 하지 말라고 하니까 기분은 좋았지만 그래도 괜히 불안한 겁니다. 그 말에 남편도 뭔가 느낌이 이상했는지 하루는 저에게 혹시 모르니까 엄마네 가게 좀 한번 가봐. 정말 장사가 잘 되는지 확인 한번 해봐. 그래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게를 한번 가봤죠. 근데 가는 도중에 세상에나 오촌 아저씨를 만나게 된 거예요. 솔직히 저는 기억을 잘 못했는데 먼저 아는 척을 하시더니 너네 아빠랑 꼭 닮았네 이러면서 반가워하시는 겁니다. 제가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그러니까 더욱 정확히 말하면 친정아버지 돌아가시기 전까지 집에 자주 놀러오신 분이라서 되게 가깝게 지냈었거든요. 근데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소식이 뜸했는데 서울 한복판에서 만나니 너무 놀랬죠. 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그동안 시간이 좀 지난 터라 어떻게 저를 알아보셨냐고 했더니 사실 몇 주 전 시골에 있는 아버지 산소에 들렀다가 저희 어머니를 뵙고 제 소식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진을 본 터라 금방 알아봤다면서 반가워 하시더군요. 근데 땀을 꽤 많이 흘리시길래 어디 가서 시원하게 차나 한잔 하자고 했죠. 워낙 저를 이뻐하셨던 분이라 고맙기도 하고 반가운 마음에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원래 빈집 수리를 해주거나 리모델링 업무를 하셨는데 요즘 리모델링 하우스가 인기가 좋아서 아예 경기도랑 서울에 사무실을 차렸다고 명함을 주시더라고요. 잘 풀리신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냐고 했더니 운동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가는 길이라고 하시더군요. 아무래도 현장도 나가야 하고 간혹 밤샘 작업도 있다 보니 체력 관리에 힘써야 한다며 씩 웃어주시는데 돌아가신 친정아빠가 생각났습니다.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안 좋은 의미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금처럼 우라빠랑 오촌 아저씨랑 닮은 것 같아서 순간 옛 생각도 나고 역시 피는 못 속이는구나 라는 말을 다시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촌 아저씨에게 집 지을 사람 있으면 무조건 추천해주겠다고 이야기한 후 헤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시어머니의 가게에 가봤는데 가게 문이 닫혀 있는 겁니다. 장사가 잘 돼서 2호점까지 낸다더니 가게 문 앞엔 오늘은 쉰다는 팻말이 달려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장사가 잘 돼서 쉬는 것 같진 않고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쉬면 오히려 장사가 더 안 된다는 증거로 보이더라고요. 도대체 대낮부터 가게 문을 닫고 어딜 가셨나? 조금 어이가 없긴 했지만 일단 애도 피곤해하고 저도 찬거리를 얼른 사서 들어가려고 마트에 갈까 하다가 시간 여유도 없고 차가 없어서 크게 장을 볼 수 없으니 집 근처 전통시장에 들렀죠. 규모도 크질 않고 가끔 급할 때만 가는 터라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필요한 찬거리를 구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뒤편에 있는 낡은 건물에서 신나는 댄스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시끄러울 정도는 아니라서 거슬릴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디서 음악이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죠. 뭔 소린가 싶어서 장사하는 아줌마에게 물어보니까 옛날 카바레로 쓰던 건물인데 최근에 무슨 나이트클럽으로 이름을 바꾸고 아침부터 영업한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나이트클럽이 있나? 아리송하기도 하고 호기심이 생기고 아침부터 그런 데 가는 사람은 누굴까? 궁금하긴 했지만 일단 장보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이 씻기고 저도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네요. 그리고 저녁에 남편 저녁상을 차리면서 오늘 시어머니가 가게 문 닫고 어디 다녀오신 것 같다. 생각보다 2호점을 낼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것 같진 않다고 이야기를 했죠. 남편도 뭔가 냄새가 난다며 고개를 갸우뚱하더군요. 근데 그제서야 갑자기 생각이 번뜩 나는 겁니다. 아까는 너무 피곤해서 제대로 판단을 못했는데 시장 근처 나이트클럽하고 시어머니 별명 나이트 부킹요.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가 밤에 나가는 거 봤냐고 화내시던 일들이 바늘에 실이 깨이듯이 쭉 관통하며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 나이트 이야기까지 하니까 남편은 무슨 증거라도 잡은 듯이 이제야 좀 알겠구만. 대낮부터 가게 문 닫고 나이트 다니니까 동네 사람들이 나이트 부킹녀라고 소문을 낸 거구만. 그럼 그렇지. 아우, 동네 창피해서 못 살겠네. 저도 남편 말에 동의를 했죠. 그리고 그날 밤 남편은 시어머니를 쥐잡듯이 잡았어요. 엄마, 내가 다 알아봤거든? 도대체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거야? 춤추고 싶으면 차라리 다른 동네로 가. 이게 무슨 짓이야? 대낮부터 왜 나이트를 다녀? 그러자 시어머니는 건전한 나이트고 그냥 춤만 추고 음료수 마시는 곳이라며 이야기하시는데 솔직히 그게 남편 귀에 제대로 들리기나 하겠습니까? 남편은 계속 화만 내고 끝내는 가게 2호점은 무슨 돈으로 낼 거냐며 따지는 지경까지 이르렀죠. 시어머니는 돈은 걱정 말라며 입을 꾹 다무시는데 남편은 돈의 출처가 어딘지 밝히질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며 쐐기를 박아버린 겁니다. 그래도 시어머니는 입을 꾹 다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니들이 반대하면 안 한다 안 해. 어차피 나도 피곤하고 지쳤는데 차라리 2호점 낼 돈으로 여행이나 다니고 마음 편히 놀란다. 이러시면서 완전히 등을 지셨지요. 이래저래 집안에 찬 기운만 돌고 냉랭해졌습니다. 비록 시어머니가 젊게 살고 노는 걸 좋아해서 푼수 같아 보일 때도 있지만 그 특유의 쓰다스러움 때문에 집안이 늘 시끌벅적했는데 시어머니가 갑자기 말씀도 안 하시고 활동을 안 하시니까 집에 적막감마저 흐르더군요. 그렇다고 쉰을 훌쩍 넘긴 분을 못 나가게 막을 수는 없으니까 일단 가게는 유지하되 어디서 출처도 모르는 돈으로 2호점을 연다는 생각은 버려달라고 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다시는 가게에 안 나간다며 낮에 집에만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나이트클럽 간다고 또 의심받을까봐 아예 집에만 계시려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가게도 안 하신다면서 아예 접어버리셨습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하시니까 죄송하기도 했지만 남편은 남편대로 화가 단단히 나 있었고 시어머니도 괜히 자식 얼굴에 먹칠하는 것 같으니까 다시는 동네 사람들한테 흠 안 잡히겠다며 아예 바깥 출입을 안 하시겠다며 가게도 접어버리셨어요. 그러니 집에만 계시거나 간혹 주말에 여행용으로 쓰는 차를 끌고 동네 마실이나 좀 다녀오곤 하시더군요. 6살 아이는 할머니랑 같이 있으니까 엄청 좋아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이참에 잘됐다 싶어서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유튜브 하는 방법을 배우러 구청에 나갔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괜히 나 혼자 도태되는 것 같고 뒤처지는 느낌이라서 동네 아줌마들하고 같이 무료 강좌라도 좀 받자고 구청에 나가길 됐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치원에서 아이를 데려오는 일을 시어머니가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봤자 아이는 유치원에서 차로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제가 집에 올 때까지 30분 정도만 집에서 아이를 봐주시는 거였습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가 있는 동안은 시어머니도 편히 집에 계시거나 볼 일은 다 보고 다니셨거든요. 근데 그날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전화가 다급히 온 겁니다.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는데 교통사고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부랴부랴 달려가 보니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고 시어머니가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더군요. 솔직히 저도 잘 모르는 일인지라 보험사를 부랴부랴 부르고 상대 운전자를 잘 다독여 놓고 시어머니에게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그냥 답답해서 잠깐 드라이브나 하고 오려고 했지. 마침에도 유치원에서 올 시간이라 급하게 오다가 사고가 났네. 미안하다.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다친 데나 없으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보험사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오촌 아저씨가 오시더니 무슨 일이야? 이러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인사를 드리려는데 오촌 아저씨가 저를 보곤 너도 있었네? 이러시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 저를 보고 온 게 아니라 시어머니를 보고 오신 거였어요. 이게 무슨 조화인가 싶어서 어리둥절해 있으니까 오촌 아저씨는 둘이 어떻게 아는 사이야? 하고 오히려 묻는 겁니다. 시어머니도 당황해서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묻길래 저는 오촌 아저씨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랬더니 시어머니 얼굴이 파랗게 변하는 거예요. 사고가 났을 때도 멀쩡하던 시어머니가 그 말 한마디에 얼굴이 싹 변하는데 저도 당혹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로 물어봤죠. 두 분은 어떻게 아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예전에 가게 단골 손님으로 알게 됐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는 겁니다. 쉰이 넘은 남자가 내일한테 단골 손님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워낙 당황하시길래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게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렵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임신을 하신 거예요. 그것도 나이 54살에.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남편은 소문이 나면 진짜 동네 떠나야 한다며 도대체 그 애 아빠가 누구냐고 계속 물어봤죠. 근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얘기를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낳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노산에 임신이 된 걸 보면 이건 하늘이 주신 선물이야. 난 이 아이를 꼭 낳아야겠어. 물론 그 마음은 100번 이해하지만 이게 무슨 남사스러운 일인지 펄쩍 뛸 일이었죠.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오촌 아저씨 아이예요?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안 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한 사람을 특정적으로 지목하기엔 시어머니가 너무 쉬쉬하면서 만나고 다닌 남자가 많으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더욱더 저를 열받게 만든 아이의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유튜브를 보던 6살 난 아이가 화면을 보여주면서 엄마, 이게 뭐야? 이러는 거예요. 화면을 보니까 예능 프로에서 씨름으로 장난을 치고 있더군요. 누가 봐도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응, 씨름이야. 근데 왜? 그랬더니 갑자기 아이가 이거 저번에 안방에서 할머니랑 어떤 할아버지랑 씨름하는 거 봤는데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눈이 뒤집히더군요. 아이 눈에는 그 모습이 씨름으로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이걸 언제 봤냐고 하니까 며칠 전에 유치원 끝나고 작은 방에서 낮잠 자고 있다가 안방에 왔는데 할머니가 웬 할아버지랑 씨름을 하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눈이 뒤집혀서 저도 모르게 시어머니 뺨을 후려치고 말았네요. 저도 완전히 이성을 잃은 거죠. 얼결에 맞은 시어머니는 왜 이러냐면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시는데 저야말로 소리를 더 쳤어요. 어머니, 제가 100번 1000번 참았어요. 그 나이에 누군지도 모르는 남자 아이 임신한 것까진 참았거든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런 짓을 안방에서 벌이세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저는 어머니가 젊게 살고 깨어있는 분인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히 문란하신 분이었네요. 그 말에 시어머니도 열이 받으셨는지
제 머리카락을 붙잡아 뜯고 완전히 난장판이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남편이 와서 중재하고 마무리가 됐지만 이젠 시어머니랑 한 집에서 사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 되어버렸죠. 시어머니 역시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기엔 애매해진 겁니다. 일단 집 명의가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고 대부분 남편의 돈으로 물건을 산 터라 본인이 나가야 할 판이었으니까요. 근데 임신한 몸으로 어딜 갈 수 없다며 버티시는 겁니다. 한 지붕 아래 정말 불편한 동거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시어머니에게 하소연을 했죠. 어머니, 그냥 용돈 두둑히 드릴 테니까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뱃속에 그 아이 누구 아이예요? 우리 오촌 아저씨하고 연관 있어요?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시더군요. 머리가 하얘지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정말 낳으실 거예요? 했더니 정말 낳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냥 포기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했죠. 대신 우리는 같이 키울 수 없으니 애아빠 찾아서 같이 키우시든 아니면 집을 비워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같이 지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몇 주 후에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노산이라 아이가 유산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상실감에 많이 힘들어 하시더군요. 그렇다고 어떻게 위로를 해드릴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을 추스린 시어머니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철없이 살다 보니 니들 생각은 안 하고 나 놀고 싶은 대로 놀았네. 미안하다. 마지막까지 사고만 쳤네. 어쨌든 이젠 내가 곁에 있어봤자 너네한테 짐만 되니까. 그리고 앞으로 나도 정신 차리고 살려고 한다. 그동안 너무 내 멋대로 살았어. 오죽하면 이 나이에 임신까지 했겠니. 내가 봐도 나 같은 여자는 정말 구제불능이네. 일단 가지고 있는 돈으로 다른 동네 가서 네일아트숍 열고 조용히 살려고 해. 그때 네일아트 돈 대준다는 사람하고는 이야기 다 끝났으니까 그냥 앞으론 서로 응원하며 연락하며 지내자꾸나. 어머님은 그러곤 집을 비우셨습니다. 경기도 어느 중소도시에 작은 네일아트샵을 내셨거든요. 물론 남편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고요. 저는 솔직히 시어머니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아요. 왠지 선을 넘을 대로 넘었다는 느낌이니까요. 그래도 남편이 자기 엄마 챙기는 건 말리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사고를 치셨더라도 시어머니는 가족이니까요. 게다가 마지막엔 유산이라는 아픔도 있으니까 비록 떨어져 지내더라도 남편이 달래드리는 건 맞다고 봅니다.